자, 앞 시간에요. 부교재 내용 계속 살펴볼 거야. 앞 시간 4빈까지 봤고, 해안 사구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자, 해안 사구에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독특한 생태계, 지하수를 저장하고 있다. 그리고 방파제, 그리고 정수기 기능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해안 사구라고 하는 거는 해수욕장하고 육지하고 만나는 그 경계 지점에 있는 모래 언덕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육지하고는 완전 다른 환경이 나오고 있지. 그래서 이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생태계들이 여기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데 보면 뭐 해안 사구가 소나무 숲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있잖아, 그지? 방풍림. 그 소나무는 사람들이 주로 심은 거예요. 인공 식생이고, 소나무를 심지 않더라도 여기 작은 잡초들이 자란다고. 그 대표적인 잡초가 해당화라는 꽃이야. 그러니까 이런 꽃들이 이런데 정한 이런 꽃들이 자라고, 뭐 꽃들이 있고 식생이 있으니까 이제 곤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모여 있겠지. 그래서 해안 사구는 육지와 다른 환경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그런 생태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 지하수가 이제 해안 사구 밑에는 지하수가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해요. 지하수가. 자, 이 지하수는 깨끗한 물이야. 왜 깨끗한 물이냐면은 비가 오면은 이 지하수를 만든 그 물은 대부분 다 빗물이겠지. 비가 오면 이 해안 사구 모래야. 모래 틈 사이로 스며들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이게 지하수가 된다고. 이 모래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오염물질, 먼지라든지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한다고. 정수기 내 봐봐. 필터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래하고 자갈들이 가득 담겨 있다고. 그것들이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하고 있잖아. 마찬가지. 그래서 깨끗한 지하수가 있다라는 거고, 바다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이 바닷물하고 같이 섞이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바닷물하고 안 섞여. 왜? 해안사구가 두껍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거의 노출이 안 돼 있어. 그러면 바닷물이 스며들면서 지하수 쪽으로 이제 들어오겠지, 그지? 그런데 바람이 불고 이러면 바닷물하고 이 민물하고 섞여버려. 그런데 지하 깊숙한 곳에 있다 보니까 바깥 외부 환경이 영향을 안 받아. 그래서 무거운 거는 밑에 가라앉고 가벼운 건 뜬다고. 그럼 바닷물하고 민물하고 어느 게 무겁겠니? 바닷물이 무겁지. 정확히 얘기하면 밀도가 높다라고 해. 소금이 들어가 있잖아, 바닷물에는. 그래서 아래쪽에는 바닷물이 깔려 있고, 위쪽에는 이제 민물이 떠 있는 거야, 떠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팥을 이제 먹게 되면 위에 이제 이 물을 먹겠지, 그지? 예, 그래서 순수한 이제 민물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닷물이 섞여 있지 않다라는 거. 그다음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모래 언덕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파도가 심하게 치더라도 뒤에 이제 마을이나 농경지가 파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방파제 역할을 이 모래 언덕이 해준다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얘네들 봤고, 그 다음에 사주도 얘기를 했고, 사취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돼. 자, 일단 사빈하고 사추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했냐면은 둘 다 모래 지형이야. 형성 과정 똑같아. 파랑의 퇴적작용 또는 연안류의 퇴적작용이야. 근데 해수, 즉 사빈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는 육지야, 육지. 그리고 여기는 물이지. 그러니까 뒤는 땅하고 붙어 있고 앞은 물이고, 이래 되면 이거는 사빈이 되는 거야. 그런데 사주는 있는 거예요. 길게 퇴적된 이런 모래죠. 여기 뒤에도 물이고 앞에도 물이야. 이래 되면 이거는 사주라고 해. 석호가 뭐로 가로막혔다라고 했냐? 사주로 가로막혔다 그랬지? 그지? 얘가 이제 석호잖아, 그지? 이게 사주야, 이게 모래 지형처럼 보이잖아, 그지? 근데 봐. 앞에도 물이지, 뒤에도 물이야. 이러면 사주가 되는 거야. 근데, 요런 데 있는 거, 여기잖아, 그지? 앞에는 물이지만 뒤에는 땅이잖아. 이래 되면 이제 사빈이 되는 거야. 사주하고 사빈은 어차피 똑같은 거야. 단지 이 정도 차이밖에 없다고. 사취라고 하는 거는 이게 쇠풀이 취자거든. 그래서 사주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끝부분이 약간 이렇게 새부리처럼 휘어져 있는 이런 사주를 사취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형성 과정은 똑같아. 사빈, 사주, 사취 똑같다고. 그럼 어느 정도 휘어져 있으면 사취고, 어느 정도면 사주예요. 그냥 보는 사람 따라서 사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사취라고 얘기하기도 해. 그래서 굳이 사취는 따로 구분할 필요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석호 했는데 석호도 대부분 다 했고, 석호에 있는 물은 염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쓸 수 없다라고 했지, 그지? 자, 그리고 석호를 가로막고 있는 얘는 사주가 된다. 사주도 사빈하고 똑같다라고 지금 몇 번씩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사주도 폭이 좀 넓으면 뭐로 이용되느냐? 해수욕장으로 이용이 돼. 봐. 딱 보니까 사진 보니까 해수욕장 같은 느낌이 오지, 그지? 시험도 볼까? 이게 석호잖아. 석호인데 석호를 가로막고 있는 이게 사주잖아. 자, 사주 봐. 뭐라고 돼 있는지. 화진포 해수욕장 돼 있잖아. 그지? 그래서 사주도 폭이 넓고 이러면 해수욕장하고 똑같이 이용이 되는 거야. 자, 해수욕장 뒤편에는 99% 뭐가 형성돼 있다 그랬니? 해수욕장 뒤편에는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가 바람에 날리면 뒤에는 해안 사고가 된다 그랬지. 사주에도 해안 사고가 만들어져 있다고. 물론 폭이 좀 넓은 사주 같은 경우는. 자, 봐. 이게 석호를 가로막고 있는 사주야. 그런데 얘 봐, 얘. 나무들이 울창하잖아, 이거. 뭐겠니, 이게? 나무들이 울창한 거, 이거. 방풍림이잖아. 방풍림 어디에 심는데? 해안 사고에 심는 거잖아. 그지? 사주에도 이렇게 뒤에 해안 사고가 형성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주가 좀 폭이 넓어야지 너무 폭이 좁은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만들어져 있겠지만 좀 넓은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구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간섭지, 다른 말로 갯벌, 우리가 갯벌로 배웠던 그걸 생각하면 돼. 조류의 퇴적작용을 만들어준다. 뭐 나머지 내용 별 볼 거 없고, 갯벌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얕고 평탄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지에 있는 흙을 조금만 갖다 붓더라도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은 땅이 되어버리지. 그래서 간척 사업으로도 많이 이용한다고. 간척 사업으로 육지를 바다를 육지로 바꾸었어. 그러면 이걸 뭐로 이용할 건가? 지금 간척 사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뭐로 이용할 거냐? 고층 빌딩을 짓겠지. 아파트를 짓든지 산업단지를 집어넣겠지. 그지? 그런데 과거에 60년대, 70년대는 우리가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베트남으로부터 쌀 수입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는 간척 사업을 하면 그 간척지를 뭐로 이용한 농경지, 벼농사로 이용한다고. 자, 간척 사업을 해서 농경지로 이용하면은 뭐 농작물이 대체로 잘 생산이 잘 된다고. 갯벌을 매립을 했어. 매립을 해가지고 여기다 뭘 심고 있냐? 농작물을, 벼를 심고 있는 거야. 그 벼 재배 잘 돼. 근데 비가 안 오잖아. 가뭄이 들잖아, 그지? 그럼 수분이 증발하기 시작해. 씨 표면에 있는 수분이 증발해. 그러면 이게 모세관 현상이 해가지고 뭐가 올라오냐면 갯벌에 있는 이 물이 올라와. 갯벌에 있는 이 물은 소금물이잖아. 그럼 뭐만 증발하느냐? 물만 증발하고 소금은 농경지에 딱 깔려버리지. 그럼 소금으로 인한 피해를 보겠지, 그지? 자, 그 피해를 소금으로 인한 피해, 염해 피해를 입게 된다. 그래서 비가 안 오면, 비가 내리면 큰 문제가 없어. 비가 안 오면은 이런 염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척 사업한 이 농경지에서는 이 염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뭘 보통 같이 만들어 놓냐면은 농업 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인공 저수지를 같이 만들어 놓는 게 대부분이다. 자, 그럼 이제 간척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느냐? 간척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 여기 육지야.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뭘 만드느냐? 방조제를 보통 만들어. 바닷물이 못 들어오도록 막아. 그리고 여기다가 흙을 갖다 붓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농경지로 활용하거든. 그러면 방조제를 만들 때 이쁘게 이렇게 만들지는 않겠지. 그지? 이쁘게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직선으로 만드는 게 이게 비용이 적게 든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간척 사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해안선이 차별된 듯한 완벽한 직선이 나와, 이게. 그러면 간척 사업했구나로 판단하면 된다고. 자, 이거 봐. 여기 봐. 해안선이 완전 직선이야, 완전 직선. 간척 사업했다는 거야. 그래서 간척 사업에서 뭘 심고 있느냐? 벼를 심고 있지. 이 간척 사업한 농경지에 뭐가 나오느냐? 저수지가 나오지, 저수지가. 왜 만든 거? 이거는 농업 용수를 쓰기 위해 만든 인공 저수지. 그래서 특히 이제 간척 사업은 갯벌 있는 서해안 쪽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동해안에서 자연 발생제로 만들어진 그 석호하고 간척 사업한 농경지에 있는 이 인공 저수지하고 두 개를 비교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두 개 중에 어떤 게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졌나? 또 석호는 시간이 지나면 크기가 축소된다. 쟤는 축소될 일이 없겠지, 그지? 그리고 여기는 농업 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섞어 있는 물은 농업용수로 활용하면 안 되지, 그지? 염의 폐를 끼친다고 하는 거. 자, 그 다음 해안 지형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조물들을 설치했는데, 그 대표적인 구조물로서 그로인이라는 거하고 모래 포집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자, 특히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사비는 관광지로 이용이 되고 있지, 그지? 사비는. 그래서 사빈 뒤에는 해안 사구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해수욕장 주변에는 뭐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시설 이런 것 또는 뭐 해안 도로 이런 걸 많이 깔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 숙박시설이나 또는 음식점을 최대한 해수욕장 가까이 붙이는 게 손님들이 많이 오겠지. 그런데 사빈에다가는 만들기가 좀 힘들어. 왜? 사빈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 파랑의 퇴적 작용으로 만들어져. 파도가 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못 만드는 거야. 근데 사구는 파랑 영향이 아니지 바람의 퇴적 작용이거든. 그래서 이 사구에다가 뭘 만드느냐 하면 사구에다가 숙박시설하고 음식점하고 그 다음에 해안 도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아스팔트를 다 깔아버리는 거야. 이 사구 윗부분은. 자,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빈이 이 파랑의 퇴적 작용을 만드는 이 사빈이 만에서 만들어지자는 거지. 왜 만에서 만들어지냐? 만은 곶보다는 파랑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침식이 아니라 퇴적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만에서 사빈이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 얘네들 있잖아. 그 태풍 불 때 해수욕장 한번 가봐. 어떻게 되는지. 태풍 불 때 해수욕장에 그 파도 치는 거 있잖아. 거기. 그 파도 힘이 약해 보이니 그게? 물론 튀어나와 있는 곳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하겠지만은 태풍 불 때는 만이라고 하더라도 파랑 에너지가 장난 아니게 강한 거야. 그러면 퇴적이 아니고 뭐가 일어나? 침식이 일어나. 침식이. 그럼 해수욕장이 깎여버리. 이만큼 깎여서 날아가 버리게. 그럼 이 해수욕장에 있는 이 모래를 누가 와서 채워주냐? 옆에 있는 얘네들이 또 채워준다. 즉 사구에 있는 모래도 이쪽으로 흘러오면서 얘를 채워주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 평상시에는 또 바람에 의해서 해수욕장의 모래가 사구 쪽으로 날아갑니다. 태풍 때 이만큼 깎였다? 사구에 있는 모래가 와서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빈하고 사구에 있는 모래는 서로 왔다 갔다 교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에다 아스팔트로 깔아버렸어. 어떻게 되겠니? 해수욕장이 침식당했는데 아스팔트가 깔려있으니까 해안 사구에 있는 모래가 이쪽으로 흘러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 불 때마다 해수욕장이 계속 축소되는 거야. 동해안에 봐. 얼마나 많은 해수욕장이 있는데 그 해수욕장들 보면은 대부분 사구에다가 건물들을 또는 해안도를 다 만들어 놓고 있거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해수욕장이 침식당한다는 그런 다큐들 많이 나오잖아, 이게. 이런 이유 때문이야, 이런 이유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로인이라는 시설도 있고 모래 포집기라는 시설도 있는데 그로인이라고 하는 시설은 해수욕장에다가 방파제처럼 이렇게 길게 콘크리트 시설이나 또는 뭐 자갈들을 쭉 해가지고 앞으로 길게 뻗어놓은 이런 시설물을 그로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 그로인을 설치하면은 연안류가 흘러올 거야. 연안류. 이 연안류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 모래가 포함되어 있다고. 모래가 포함되어 있어. 그런데 이 시설, 그로인이라는 시설물에 부딪혀. 그럼 가져오던 모래를 더 이상 못 가져가니까 어떻게 되니? 여기에 떨어뜨려 놓겠지. 이러면서 해수욕장의 모래 양을 더 확장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해수욕장의 규모를 더 키운다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설물이 그로인이라는 시설물이야. 다음 모래 포집기라고 하는 거는 해수욕장하고 해안 사구하고 거의 경계 시점쯤에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은 거예요. 자,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가 바람이 불면은 뒤로 날아가서 해안 사구에 있는 모래가 이제 계속 성장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울타리를 쳐뒀다라고 해봐. 그럼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가 날리다가 울타리에 부딪히겠지. 그러면 울타리가 없을 때보다 더 많은 모래가 여기 떨어지겠지. 그러면 해안 사구를 성장시키기 위한 그 구조물이 모래 포집기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그로인은 해수욕장을 확장시키기 위한 시설물, 모래 포집기는 해안 사구를 확대시키기 위한 시설물인데 사빈하고 해안 사구의 모래는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그로인은 1차적으로 사빈을 확대시키는 시설물이지만 사빈이 확대되면 뭐도 영향을 받느냐? 해안 사구 성장하는 데도 영향을 주는 거지.
마찬가지 모래 포집기, 해안 사구를 확대시키는 시설물이지만 해안 사구가 확대되면은 해수욕장 침식당하는 것도 막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시설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위에 이제 사빈하고 간석지하고의 이 지형도상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자, 해안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안선 기준으로 해서 바다에 점찍혀 있는 거는 갯벌이다. 육지 쪽에 점찍혀 있는 거는 사빈 해수욕장이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해안 사구는 어떻게 되냐? 해안 사구는 자, 해안 사구도 마찬가지로 모래가 쌓여 있잖아, 그지? 그럼 모래 표시를 하겠지. 자, 해안 사구에 이렇게 소나무를 심어 놓은 경우도 있지만 소나무를 심지 않더라도 해당화 같은 건 이런 잡초들이 자란다 그랬잖아, 그지? 그럼 잡초들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그럼 잡초 표시는 이렇게 두 줄로 막대기 두 개로 이 표시는 이게 이제 풀밭이라는 표시야. 잡초들이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런데 아스팔트가 깔려 있지 않은 지표면 중에서 풀이 하나도 없는 데가 있겠니 없겠니? 물론 많으냐 적으냐 차이는 있겠지만은 풀이 없는 데는 있을 수가 없지. 어떤 형태로든 풀은 다 있다고 이게. 그 풀이 많으면 풀 표시를 할 거야. 풀이 적당히 있으면 풀 표시를 안 할 거야. 자, 청량을 하는 사람들이 이 해안사구를 청량을 하면서 여기 모래가 있네라고 하면 모래 표시를 해줄 거야. 풀밭이네 하면 풀 표시를 해줄 거야. 풀이 뭐 듬성듬성 있어. 그러면 뭐 일반 지표면하고 똑같기 때문에 아무런 표시도 안 할 거야. 그럼 해안사구는 어떻게 구분하면 되느냐? 기호를 가지고 구분하는 게 아니야. 모래 표시가 있을 수도 있어. 초집, 풀밭 표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아무런 표시가 없을 수도 있다고. 기호를 가지고 해안사구 지형도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해수욕장은 어쨌든 모래 표시가 돼 있어. 해수욕장 뒤편은 표시가 있든 없든 해안사구다라고 판독을 하면 돼. 해수욕장이 있으면 해안사구는 99%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해수욕장 뒤편에 표시가 있든 없든 이거는 해안사구구나 라고 해서 해안사구는 판독을 해주면 된다. 자, 다음 넘어가자. 자, 화산지형인데 뭐 조면암질, 용암, 평모암질, 용암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 제주도에 있는 하천도 땅속으로 빠져버리지, 그지? 그래서 건천이다. 근데 비가 많이 오면 모든 물이 다 땅속으로 빠지는 못하기 때문에 일부 지면을 따라 흘러간다. 그러나 한 2, 3일 있으면 하천 흐르는 흔적만 남아있고 물은 없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 건천. 바로 앞 시간에 얘기해서 선상지 하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제주도밖에 없어. 그리고 세계 지질공원이고 생물권 보정지역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관광자원, 우리나라 뭐 최대 관광지 그러면 이제 제주도 서귀포를 들 수 있다. 자, 그 다음 기생화산이 어떻게 만들어진다라고 했느냐면 뭐 소규모 분출로 형성이 된다라는 얘기는 했는데 분석구라는 얘기는 안 했거든. 분석구라고 하는 것은 화산 파편들, 화산 분출하면 뭐 돌멩이하고 자갈들하고 막 튀어나오잖아, 그지? 이런 화산 파편들을 화산 쇠설물이라고 그래. 화산 쇠설물이라고 하는데, 자, 화산 폭발하면서 화산 쇠설물들이 쭉 쌓이면서 조그마한 산을 만드는데 이것도 기생화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기생화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소규모 분출로 작은 화산을 만든 경우도 있고, 이 화산 쇠설물들이 쌓여가지고 이런 기생화산을 만들 수도 있다고. 특히 이 화산 쇠설물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그 기생화산을 분석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생화산하고 분석구하고 뭐 구분하라라고까지 묻지는 않겠지만은 이런 분석구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기생화산에 해당이 되고 있다 정도만 알면 돼. 참고로 제주 한라산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분출보다도 분석구로 이루어진 기생화산이 훨씬 더 많다고. 자, 그 정도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백두산. 3번 안 했네. 이걸 그냥 참고로 봐도 백두산 정상부는 빙하기 때 빙하로 덮여 있었던 곳이야. 그래서 이제 빙하 지형이 관찰이 되고 있다라는 거야. 그 대표적인 이제 빙하 지형으로 건곡이라는 빙하 지형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자, 여기 빙하에 이제 산 꼭대기 빙하가 이렇게 있었어. 그럼 빙하가 산지를 타고 내려가겠지. 그러면 산지가 푹 파여버릴 거야. 뭘 생각하면 되느냐? 아이스크림 있잖아, 그지? 아이스크림 저기 31도 있고 뭐 있잖아, 그지? 그 아이스크림 숟가락으로 푹 펐다고 생각해.
그런 형태의 지형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권곡이라고 그러고 이게 백두산 정상부에 이런 권곡이라고 하는 이런 지형이 관찰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백두산 지형도인데 백두산 지형도 같은 경우는 일단 해발고도 2,700m 이상짜리가 나오면 여기 백두산이지. 예, 그리고 이제 여기는 천지. 예, 백두산이 천지호가 되겠지.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저하등고선이 쭉 표시되어 있거든. 이렇게 돌리네 같은 건 저하등고선 이렇게 쭉 표시되어 있는데 얘가 뭐냐면 얘가 이제 권곡이 되는 거예요. 빙하가 쭉 흘러가면서 쭉 이 길들을 파버린 거예요. 그 형태가 이제 이렇게 저하등고선으로 표시된다는 거지. 자, 저하등고선이 나오는 곳은 카르스트 시형에서 저하등고선, 돌리네에서 저하등고선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저하등고선이 이 카르스트 시형뿐만 아니라 화산 지형 그리고 빙하 지형 이런 데서도 저하등고선은 나온다. 요 나중에 카르스트 시형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울릉도 다 얘기 다 했고, 그 다음에 용암 대지도 전부 다 얘기 다 했어. 자, 그 다음 카르스트 시형. 바로 나오네. 네. 자, 카르스트 시형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화학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종 화학적 풍화다라고 했고, 카르스트 시형이 만들어지기 위한 그 조건은 일단 석회암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석회암의 주 성분이 이거야. 탄산칼슘이야. 석회암이라고 해서 100% 탄산칼슘만 있는 건 아니다. 불순물들이 있다고. 철하고 알루미늄 같은 불순물들이 있거든. 근데 철하고 알루미늄 같은 이 불순물들은 물에 안 녹아. 뭐가 녹냐? 탄산칼슘이 녹아. 그래서 석회암이라 하더라도 어떤 석회암이 있어야 되느냐? 불순물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 석회암이 있어서는 안 되고 탄산칼슘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석회암이 있어야지 카르스트 지형은 잘 만들어질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 석회암이 어디에 있어요? 전리가 발달이 되어 있어야 돼. 전리가 발달되어 있다는 얘기는 금이가 있어야 된다. 금이가 있어야 돼. 자, 금이 가 있지 않은 부분하고 금이 가 있는 부분하고 어디가 물에 더 잘 녹냐. 즉 용식작용이 어디가 더 활발하냐면 여기가 더 활발해. 왜? 자, 비가 오면은 전리가 없으면 빗물은 지표면하고만 접촉하기 때문에 접촉하고 있는 지표면일 때만 용식 반응이 일어나. 근데 전리가 발달되어 있으면 비가 오면은 이 틈 사이로 물이 스며들겠지. 그럼 물하고 접촉하고 있는 부분이 표면뿐만 아니라 땅 속에 있는 석회암도 물하고 접촉하는 거예요. 즉 물하고 접촉하는 이 석회암의 표면적 자체가 더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전리가 발달되어 있는 석회암이 있으면 카르스트 지형은 잘 만들어진다. 자, 카르스트 시형에서는 토지형이 논농사이니 반농사이니? 반농사였지. 왜 논농사가 아니고 반농사니? 자, 정규 수업 중에는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물이 고여 있어야 논농사 할 텐데 물이 고여 있지 않고 이게 물하고 석회암하고 반응해서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논농사가 아니고 반농사다라고 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카르스트 지형이 발달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석회암이 아니라 전리가 발달되어 있는 석회암이 있어야 된다. 전리가 발달되어 있는 석회암이 있으면 지면을 따라 흘러가는 물들은 다 어떻게 되니? 전리 따라서 다 빠져버려. 그러니 물이 고여있는 게 아니지. 그지? 예, 그래서 논농사가 아니라 반농사로 대부분 다 이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온 다습한 환경이 나와야 된다. 왜? 이 반응 자체가 화학 반응이야. 화학적 풍화작용이야. 화학적 풍화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 환경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화학적 풍화가 활발히 일어나지. 그지? 그래서 이제 이 카르스트 시형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쭉 본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보면 저위도 쪽에 좀 더운 지역 쪽에 여기 있다고. 대표적으로 저 베트남의 하롱베이 같은 데 있잖아요, 그지? 우리보다 훨씬 더 남쪽이지. 비도 많이 오고 기온도 높고 그런 데가 웅장한 대규모의 카르스트 지형들이 발달한다고. 왜? 화학 반응, 고온 다습해야지 이 반응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조건이 갖춰져 있을수록 카르스트 지형은 잘 만들어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카르스트 지형으로 돌리네, 우발라 뭐 이런 쭉 얘기를 했는데, 자, 돌리네 볼까? 돌리네를 못밭, 운밭 이렇게 표현해 뒀는데, 이거는 돌리네의 순 우리말이야. 저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 또는 뭐 저 충청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돌리네를 못밭, 운밭 이렇게 부른다고. 자, 못밭, 운밭이래. 돌리네를 뭐로 이용하느냐? 밭으로 이용한다는 얘기지. 움푹 파여 있는 밭, 연못처럼 생겨 있는 밭. 그래서 못밭, 운밭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돌리네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했냐면은, 자, 여러분, 전리가 발달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전리가 별로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용식 반응이 활발히 일어나니? 전리가 없는 곳보다는 전리가 있는 곳에서 용식 반응이 더 활발히 일어나야지. 그러면서 녹아버리겠지. 용식 반응 때문에. 그럼 움푹파에 있는 돌리내가 만들어졌지, 그지? 이 돌리내가 있다라는 얘기는 여기에 뭐가 있다라는 얘기냐? 전리가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그러면 비가 오면은 이 빗물이 이 전리를 따라서 빠져버리지. 그래서 이 반동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돌리내에 물이 빠지는 이 전리를 따라서 물이 빠지는 구멍이 있다. 그 구멍을 뭐라고 하냐? 그 구멍을 싱크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돌리내 내에 일종의 우리말로 바꾸자면 배수구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지. 물 빠지는 구멍이다. 자, 그다음 폴리에라고 하는 거는 깊게 파여 있는 시형이 굉장히 길게 파여 있는 이런 카르스트 시형을 폴리에라고 하는데, 폴리에가 형성되는 그 과정은 정확히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추측만 할 뿐이야. 뭐 단청작용하고 같이 결합돼 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만 할 뿐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게 카르스트 시형이구나 정도만 알면 되고 형성 과정까지는 굳이 알 필요가 없다. 자, 그다음 돌리내 얘기하고 있는데 잠깐. 빗물이 땅속으로 흘러와 지하수를 만났어. 지하수가 되었어. 자, 지하수가 석회암을 만나. 그러면 석회암이 녹아버리겠지. 그러면 이제 석회 동굴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지? 자, 시간이 지날수록 석회 동굴의 규모는 어때니? 주변에 있는 석회암 녹으면서 계속 확대되겠지. 그러면서 표층하고 두께가 얇아져. 여기서 니네들이 쿵쿵 뛰면 어떻게 되니? 꺼져버리겠지. 푹 꺼져버려. 짜릿하겠지, 그지? 자, 이러면서 푹 꺼져버리면 뭐가 만들어지냐? 푹 파여있는 시험, 돌리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돌리내는 물하고 반응해서 녹아서 돌리내가 만들어지기도 해. 이게 이제 용식작용에서 만들어진 돌리내다 해서 용식 돌리내라고 그러고, 이렇게 석회 동굴 같은 것들이 땅속에 있는 빈 공간이 푹 꺼지면서 만들어지기도 하거든. 이거를 함몰 돌리내라고 해요. 그래서 돌리내 종류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용식 돌리내야. 근데 일부 이제 함몰 돌리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몰 돌리내들도 군데군데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카르스트 시형이 발달되어 있는 곳에서는 막 신나게 막 뛰고 쿵쿵거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푹 빠지는 이런 짜릿짜릿한 경험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돌리내도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석회 동굴이 형성되어 있잖아, 그지? 지하수가 흘러오다가 땅속에 있는 석회암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석회 동굴을 전부 녹였다. 근데 석회 동굴 안에 뭐가 있냐면 종류석, 석순, 석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종류석, 석순, 석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자, 앞에 화학식 있잖아, 그지? 자, 비가 오면은 빗물이 탄산칼슘을 녹였어. 이온으로 바꾸었어. 액체 상태로 땅속으로 흘러가. 그러다가 땅속에 텅 빈 공간, 석회 동굴을 만났어. 즉, 공기 중에 노출이 되었어. 그러면 이 반응은 반대로 일어나. 그러면 이 액체가 물하고 탄산칼슘으로 다시 바뀌는데, 물은 그냥 떨어지겠지. 근데 탄산칼슘은 고체잖아. 고체가 굳기 시작한다. 위에서부터 굳어서 내려가면 이게 종류석이고, 밑에서부터 굳어서 올라오면 이게 석순이 되는 거고, 시간 지나면 이 두 개가 만나겠지. 그럼 기둥이 되겠지. 이게 석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석, 석순, 석주 얘네들은 탄산칼슘 CaCO3가 녹아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석회 동굴은 녹아서 만들어지잖아, 그지? 녹아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다시 굳어서 만들어진 거지. 이걸 뭐라고 하냐? 탄산칼슘이 침전되면서, 쉽게 얘기하면 굳어서 다시 고체화되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 종류석, 석순 같은 이런 지형들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뭐 나머지 내용들은 쭉 했고, 토양은 석회암지대에서 나오는 토양은 테라로사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테라로사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우리말로 순화시켜서 석회암 풍화토라고 표현해. 그래서 이 석회암 지대에서는 석회암 풍화토, 빨간색 토양이야. 이런 토양이 분포되어 있다. 요번에 키우다는 것은 이제 토양하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뭐가 있냐면은 여기 카르스트 시형 돌리내가 군데군데 분포되어 있다. 저하도 모선이 쭉 나오고 있다. 라고 있는데, 자, 앞으로 쭉 가자.
자, 화산 지형이 쭉 있는데 좀 키워볼까? 자, 제주도에 있는 화산 지형이 나온다. 여기에 기생화산이 쭉 있는데 이 기생화산을 잘 봐. 뭐가 그려져 있는지. 산 꼭대기에 돌리네와 마찬가지로 저하 등고선이 그려져 있다고. 이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등고선을 그릴 때, 자,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은, 밖에 있는 등고선보다 안으로 가면 갈수록 높아지는 거야. 즉,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낮아지고 있는 그런 걸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는, 즉, 푹 꺼져 있는 이런 걸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저하 등고선이잖아. 맞아, 돌리네잖아, 돌리네. 근데, 이 기생화산 같은 경우에도 화산이니까 산이지만 안에는 분화구가 있단 말이야. 산 꼭대기는 또 푹 꺼져버렸어.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 자,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 같더니 푹 꺼졌어요. 이렇게 표현돼요. 분화가 좀 더 깊으면 한계가 더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된다. 그럼 돌리네하고 이거 어떻게 구분하면 되느냐? 일단 기생화산은 화산 지형의 이 화구는 산 꼭대기에 이게 나타나. 돌리네는 봐. 돌리네가 두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용식 돌리네하고 함몰 돌리네가 있다고 했는데 대부분은 용식 돌리네, 함몰 돌리네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자, 용식 돌리네 같으면 빗물하고 반응해서 녹아서 돌리네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급경사 지형하고 완경사 지형하고 어디가 돌리네가 잘 만들어질까? 물에 녹아야 돼. 그 물하고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야 돼. 그럼 어디야? 급경사는 물하고 접촉하는 시간이 별로 없지. 바로 밑으로 흘러버리잖아. 근데 평탄화, 완경사 쪽이 물하고 오랫동안 접촉을 하거든. 카르스트 시형은 완경사 쪽이야. 돌리네는. 즉 등고선 간격이 상대적으로 넓은 곳에서 저하 등고선이 표현되어 있으면 그거는 돌리네라고 해석하면 돼. 근데 이렇게 등고선이 좁이라 그것도 산 꼭대기에서 저하 등고선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화산 지형이다. 화산 지형의 화구를 나타내는 것이구나 라고 판독하면 된다. 자, 그래서 산 꼭대기에 저하 등고선이 있는 거야. 아니면 자, 봐. 자, 돌리네 봐. 산 꼭대기가 아니지. 등고선 간격이 넓게 평탄화, 완경사 지대에 지금 저하 등고선이 나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돌리네다 라고 판독을 하면 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해수면 변동 보자고. 자, 대부분 다 설명을 했고 뭘 설명을 안 했느냐 하면은 하천 상류에서는 하천 하류하고 상류는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했다고. 하천 하류 같은 경우에는 빙하기가 되면 바닷물이 내려갔으니까 유속이 빨라지고 빨리 흘러가니까 침식작용이 잘 일어난다. 자, 그지? 그리고 후빙기가 되어서 해수면이 상승하면 하천기가 짧아졌기 때문에 천천히 흘러간다. 그러면서 퇴적작용이 활발해진다. 라고 하면서 후빙기 때 뭐가 하천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지는 범람원 삼각주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지네 라고 정리를 했잖아. 그지? 근데 하천 퇴적으로 만들어지는 평야, 즉 충잡평야는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 또 있잖아. SBS잖아. SBS. 선상지가 있잖아. 선상. 왜 선상지는 안 적었어요? 선상지는. 자, 후빙기 때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후빙기 때 바닷물이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후빙기 때 해수면이 상승해서 여기까지 흘러와. 그럼 하천으로 속도가 느려졌지. 그지? 그러면서 퇴적작용이 활발해지니까 하천 퇴적작용들이 발달하는데 아래쪽 부분은 느려졌어. 근데 하천 출발하는 지점은, 즉 상류는 하천 길이하고 전혀 관계가 없잖아. 이게 선상지는 어디서 만들어지는 지형이야? 범람원하고 삼각주는 하천 하류 하구에서 만들어지는 거지만 선상지는 하천 상류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기를 안 적어놓은 거야. 그럼 하천 상류에서 퇴적작용이 일어나는 시기는 언제인가? 그때 선상지가 만들어지겠네. 하천 상류에서 퇴적작용은 후빙기가 아니지. 빙하기 때에 퇴적작용이 일어나잖아. 그래서 하천 상류에는 빙하기 때 퇴적작용이 활발해지니까 빙하기 때 상류에서
퇴적 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게 손상기죠. 손상기는 빙하기 때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후빙기 때 하한 당구가 만들어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상간지대 빙하기 때 물리적 풍화 때문에 암석이 붕괴돼서 깨져가지고 식생도 별로 없고 계속 흘러내려오지. 이만큼 쌓여서 폐적작용이 일어나서, 자, 하천은 고도가 높아졌다. 그럼 하천은 하방 침식을 해야 되겠지. 그런데 하천이 빙하기 때 하방 침식을 못해. 왜? 피가 안 오잖아. 하천에 물이 없거든. 그러니 고도만 올라오고 침식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근데 후빙기가 되면 피가 오잖아. 강물이 이제 흘러가요. 예전보다 이만큼 고도가 높아졌거든. 그럼 고도가 높아졌으니까 이제 뭐 할 거냐? 하방 침식해야지. 이만큼 깎아 내려가겠지. 그지? 그럼 뭐가 만들어지니? 하천 주변에 계단 모양이 만들어지죠. 이러면서 하한 당구가 만들어진다. 자, 그럼 하한 당구 있는 거를 다시 보자. 저기 하한 당구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자, 쭉 올라가 보자. 하천 지형에. 자, 하한 당구. 자, 어떻게 설명했느냐면은 감이 공유하천이 만들어지면서 그 옆에서 같이 만들어진다. 하한 당구는. 그지? 감이 공유하천은 하방 침식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땅이 올라가거나 바닷물이 내려가거나 빙하기거나 이럴 때 만들어진다. 자, 하한 당구 언제 만들어지느냐? 자, 지반 융기 하면서 하방 침식. 해수면 하강하니까 역시 하방 침식. 요거 운동. 빙하기 때 만들어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또 뭐라고 되어 있냐? 후빙기 때도 만들어진다. 강물의 양이 늘어나면서 하방 침식을 한다고 되어 있지. 즉 빙하기, 후빙기 다 만들어질 수 있는 지형이야. 근데 하한 당구 형성 과정을 설명하면서, 자, 빙하기 때도 만들어지고 후빙기 때도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야. 후빙기 때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하한 당구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면 틀린 얘기지. 후빙기 가지고 설명하려면 후빙기 때 비가 많이 내리니까 강물의 양이 증가해서 하방 침식이 일어나면서 하한 당구가 만들어진다. 후빙기 가지고 얘기하려면 강물의 양 가지고 설명해야 돼. 빙하기 가지고 설명하려면 빙하기 때 비가 안 와가지고 강물이 줄어들어서 라고 설명하면 안 되지. 빙하기 때는 해수면 가지고 설명해야지. 빙하기 때 해수면이 내려가면서 하방 침식 활발해져서 하한 당구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래서 이 하한 당구는 빙하기 때도 만들어지고 후빙기 때도 만들어지는데 앞에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느냐를 가지고 옳은 선택지인지 틀린 선택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빙하기 가지고 설명할 거다. 빙하기 때는 해수면 하강하면서 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후빙기 때 하한 당구 형성된 걸 얘기하려면 후빙기 때는 비가 오면서 강물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해야지 맞는 말이 된다. 됐니?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리눅스쿨에 올라와 있는 부교재 평야 지형부터 쭉 살펴봤다고. 자, 이거 이제 보충 수업에서 이제 하는 내용인데, 보충 수업 몇 개 반이 못 들은 반이 있어. 그래서 그걸 위해서 했고, 그리고 어차피 시험 범위 내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보충 수업 안 듣는 친구들도 들어서 손해될 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실제로 보충 수업에서 해야 되는 내용인데, 이걸 이제 강의를 했다고 2시간 동안. 자, 어쨌든 잘 정리를 하고 시험 대비도 잘 하길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